어, 입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올해 입시를 올해 우리만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 입시에 일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떤 점수에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입시는 전년도 입시를 복기해야 됩니다. 물론 복기를 하는 역할은 실은 학생 학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주로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 전략을 잡아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작년도 입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불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이 어렵게 나왔죠. 그런데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입니다. 즉 응시한 인원 중에 4%가 1등급, 7%가 2등급.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4%, 7%가 나오는 거고요. 쉬우면 쉬운 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수능 보는 과목 중에서 영어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거든요. 즉 90점 넘으면 1등급, 80 넘으면 2등급. 그러면 작년에 수능이 어려워서 영어 같은 것도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1, 2, 3, 4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재작년 수능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능이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최저 기준, 즉 아까 장 학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시에서는 네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은 맞아야 되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어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좋은 수능을 맞은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최저 기준 충족률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아이들이 많다면 합격자들이 이런 식의 어떤 추가 합격이 생긴다면 이번에는 충족한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범위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됐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에 대해서 정시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수능 성적 한번 살펴봤더니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상대평가고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맞기가 더 쉬운데 의외로 최상위권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등급이 영어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어는 잘한 사람이 잘하는 게 모든 과목들을 잘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영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주어진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최저 등급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고요. 특히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졸업생들이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훨씬 더 좋은 등급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자신이 어떤 과목을 통해서 최저를 충족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수학이나 탐구 영역이 의외로 3월, 4월 또는 6월, 9월보다 실제로 수능에서 훨씬 더 많은 졸업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 학생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들을 모든 대학이 다 뽑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시에서 미처 뽑지 못한 인원들을 정시로 넘기는데요. 이게 재작년에 넘긴 거고요. 이게 작년에 넘긴 겁니다. 그럼 노란색이 뭐냐면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넘긴 대학이에요. 그럼 쭉 지금 대학이 총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대학이죠. 저 6개 대학이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대체로 수능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높게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불수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수능이 어렵다 보니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이 적은 상황에서 수시에서 실제로 뽑고 되는 애들을 못 뽑아서 정시로 이월시켰다.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거꾸로 하얀색이 많죠. 대학 입장에서는 최근에 인구 감소, 특히 오늘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거든요. 대학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대학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학생 숫자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어떤 친구를 뽑고 싶냐? 우리 대학에 입학해서 우리 대학에서 졸업할 친구를 뽑고 싶습니다. 즉 4년 동안 등록금을 내줄 친구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시하고 정시를 비교해 봤을 때 수시에 들어온 친구들이 대학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대학도 그걸 알기에
될 수 있으면 수시에서 최대한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많이 붙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보다 이 하얀색이 많다라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화 찬스라고 하죠. 최초 합격은 떨어졌지만 추가 합격 붙는 그 전화 찬스 기간이 재작년에 비해서 하루가 늘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들은 최대한 자신의 대학에 충성도가 높은 친구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룹의 대학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은 별로 없죠. 그렇죠? 대부분 똑같이 연결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정시 2월 인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재밌는 상황들을 한번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4개 학과고요. 항공대 1개 학과. 저 5개 학과는요. 대부분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해서 정시로 넘기는데 오히려 저 5개 학과는 수시에서 뽑을 인원들이 차고 넘치니까 정시에 뽑을 인원을 땡겨왔어요. 정시까지 땡겨와서 수시에 뽑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동점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없으니까 걔들을 다 합격시킨 거예요. 그럼 저 5개 학과가 보면 뭐 실기 위주 전형은 안 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셋 중에 하나의 전형에서 아마 저 주어진 동점자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전형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것인가? 자, 어머님들, 부모님들 학생부 교과에서 동점자 나왔을 것 같다. 손 한번. 논술에서 나왔을 것 같다. 종합에서 나왔을 것 같다. 종합을 가장 많이 손을 드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는요. 동점자가 나오려면요. 두 학생이 정말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과목 신청하고 모든 과목에 똑같이 등급이 다 나올 때 만약 다른 학교 친구면요. 얘도 2등급 하나 쟤도 2등급 하나 근데 2등급 맞는 과목에 이수산과 다르면 동점자가 안 나옵니다. 소수점 셋째, 넷째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교과전 동점자 나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논술에서 마지막에 딱 했는데 마지막 꼴등 답안지가 동점자가 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주어진 답안지를 다시 재채점합니다. 똑같은 동점이지만 얘 답안지가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재채점을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친구의 서류평가 점수가 93.742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평가에서 학업 역량은 B 플러스네. 전공 적합성은 A야. 인성은 B 이런 식으로 평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총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각 영역별로 점수를 주고 그것들 총점 처리하는 거예요. 역시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인성 부분들을 평가해서 딱 해요. 마지막에 종합하고 보니까 동점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동점자 나왔으니까 그 면접 친구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야 면접 다시 보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 주어진 5개 학과는 학생부 종합에서 동점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부분이 시사하는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서류 평가라든가 면접에 대한 대비가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 점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로 메시지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의 정시 지원 경쟁률이고요. 재작년도 정시 지원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재작년도 경쟁률을 빼봤더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작년도에 정시에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갈수록 정시에서 유의미한 수능 성적이 남아있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수시에서 많이 뽑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수시에 사용하는 숫자와 정시에 사용하는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있겠죠. 즉 내신과 수능.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시에 사용하는 숫자가 좋을까요? 정시가 좋을까요? 수시가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숫자를 가지고 최대한 합격하려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겠죠. 거기다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 경쟁률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 이건 작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한 4, 5년까지는 계속해서 정시에 끝까지 남아 있는 좋은 수능의 숫자는
졸업생에서 많이 있을 것이지 재학생에서는 그리 썩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들이 수시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들을 못 뽑아요. 그럼 그걸 정시로 이월시킨다겠죠. 그럼 정시에 뽑은데 다 뽑힐까요? 역시 못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번 뽑을 기회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추가 모집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작년도 서울권에서 정시에 미처 뽑지 못한 인원들이 50명, 40명 넘어가는데 꽤 보이죠? 참고로 재작년도의 추가 모집에서는요. 30명 넘는 대학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제일 많은 대학이 세종대 28명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앞에 이제 제가 드린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정시에 남아있는 유의미한 수능 숫자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만약에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오죠.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런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정시라는 부분들이 의외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상황들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밑에 보면 녹색으로 나와 있는 연두색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 있죠. 저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절대로 원서를 써서는 안 되는 대학입니다. 경주대 같은 경우가 664명을 정시에 못 뽑았잖아요. 참고로 경주대학교 한 학년에 뽑는 전체 인원수가 900명이 안 됩니다. 이게 900명이 안 되는 인원을 뽑는데 수시 정시까지 해가지고 664명을 못 뽑았어요. 최근에 보면 요즘은 조금은 시들해졌는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 1년 살기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거 되게 쉽습니다. 제주 국제대학교 원서 쓰면 제주도 4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조금은 우리가 지원을 대해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저 대학에 원서를 쓰고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은 저런 대학들이 아마 제일 먼저 인구 감소에 의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반면에 밑에 보시면 전북대 이런 노란색 대학은 뭐냐면 국립대입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도 의외로 많이 못 뽑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서울에는 이 정도 대학들의 그 주어진 지원서가 비슷합니다. 즉 제 생각에는 서울에는 중위권 정도의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수능 성적들이 최근에 갈수록 남아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정도의 지원자 그룹의 수능 성적들이 예를 들어서 2.5등급 정도의 수능 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아마도 내신은 1등급 대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2등급 중반대의 수능 성적보다는 1점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수시에서 합격하는 게 유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그룹, 즉 이런 대학교와 이런 지방고점 국립대 그룹에서의 정시가 지금 계속해서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작년 입시가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상황들은 작년도에만 일어난 건 아니고 올해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참고로 작년도 친구들이 00년생입니다. 밀레니엄 베이비. 그때 되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작년에는 재작년 99년생보다도 더 많이 태어났거든요. 중요한 건 올해입니다. 이제 올해 01년생 아이들 친구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인구 감소에 의한 부분들이 올해 고3 입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건 대학 입시는요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내신이 1.0이니 무슨 대학은 합격할 수 있어. 물론 1.0이 하향 지원은 합격이 가능하겠죠. 대부분 아이들 그렇게 안 쓰잖아요. 자신의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숫자에다가 대학을 써가지고 붙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대학 입시는 심지어 이따 말씀을 드릴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은요 내신 성적만 반영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합격자 발표할 때 내신 1.0 친구, 즉 전 과목 모두 1등급인 친구가 떨어진 학과가 대여섯 개 발생합니다. 왜? 1.0인데 그 학과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1.0이 들어가니까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입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대학교 입시는 무조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서류와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은 수시하고 정시를 합쳐서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주어진
그 각각의 이 평가 요소를 잘 맞아야 그 주어진 전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저 각각의 지표들은 각각의 경쟁 상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신 성적은 그 학교 친구들, 제천고는 제천고끼리, 제천여고는 제천여고끼리 경쟁해서 좋은 숫자를 확보해야지 되겠죠. 재밌는 건 여기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어렵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을 2번 거쳐야 돼요. 첫 번째, 같은 학생끼리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끼리 내신과 경시대회와 각종 동아리와 소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통과해가지고 활동을 채우겠죠. 그런데 내가 우리 고등학교에서 내신은 이 정도고 활동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 대학교 이 학과에 무조건 합격할 거야 라고 절대 담보할 수 없겠죠. 왜? 똑같이 그 대학 그 학과에 지원하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준비한 친구들과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서류 평가나 면접에서 우수한 합격권 안에 있는 등수를 확보했을 때만 합격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왜 어렵냐?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이 정도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경쟁할 다른 고등학교의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주어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이러시는데 9월 달에 원서 쓸 시점이 되시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사교육이나 이런 데 한번 컨설팅을 받을 그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절대 사교육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는 전형이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부 종합은요. 양적 평가가 아니거든요. A 학교에서 상장을 20개 탄 친구가 있고요. B 학교 상장을 5개 탄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더 우수할까요? 그럼 20개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거든요. 최근에 대학들은 그 학교의 상황에 그 친구를 비교해봅니다. A 학교의 상장 20개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학교는 전체 경시대 숫자가 200개예요. B 학교는 상장을 5개 탔는데 이 학교 전체 경시대 숫자는 20개예요. 자, 누가 더 우수한 거죠? 5개가 우수한 거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각각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다른 학교 생활기록 보고 이 학교는 이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없네. 그러니까 여기는 분리할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대학들은 있는 거는 있는 대로의 평가를 그 학교 내에서 하고 없는 건 없다고 해서 다른 식의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A 학교는 있고 B 학교는 없으니까 A 학교 유리해 이런 식의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생부 종합은 누구에게 상담을 하란 말이냐? 예, 학생부 종합은요. 그 학교에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가장 경험적으로 즉 몸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기준으로 이 정도 숫자에 이 정도 활동을 했으면 전년도에 어느 대학까지는 뚫었어. 그러니까 올해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은 철저히 해당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의 상담이 가장 신뢰가 있는 상담이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고3 입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3 입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저게 뭐가 특징이 있지? 기본적으로요. 3학년 친구들의 수시 원서 접수는 항상 언제 시작하냐면 언제 시작할까요? 보통 월요일 날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고3만 희한하게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저게 뭐 어쩌라고. 5일 동안 상담을 하는데요. 3일 이상이죠. 대학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3일은 뽑아야 돼요.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교, 뭐 서울대, 연대, 상위 15개 대학교는 우리 대학 굳이 뭐 5일까지 기다려. 우리 3일만 끝이자. 그래서 예년에 월요일 시작해서 금요일 날 마감을 할 때 그 대학들은 대부분 언제 마감을 하냐? 수요일 날 마감을 해버립니다. 근데 올해는요. 금요일 날 시작해요. 물론 5월 1일 날 수시 요강이 발표가 되면 알겠지만 과연 대학들이 금요일 날 시작하는데 3일만 원서 접수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 토 언제 마감해 버리죠? 일요일. 아이들 깜빡 잊고 접수 못하는 친구들 분명히 발생하겠죠.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월요일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재학 중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어진 경쟁률이 수요일 날 마감하는데 3일만 마감하는데 뭐 빵꾸나 이러면 얼른 아이를 불러다가 야, 너 여기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경쟁률이 낮게 형성돼. 여기 한번 써보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학교 나와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학교 나와 상담을 하더라도 원수 접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딱 상담을 그 시간만 나갈 거라고요. 변수가 새롭게 그래서 올해 고3 친구들은 예년 같은 경우는 지원한 경쟁률의 추이를 보고 거기에서도 지원 전략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올해 고3 친구들은 초반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끼었기 때문에 지원 전략, 경쟁률에 의한 지원 전략을 잡기는 올해는 매우 어렵습니다. 뒤집으면요, 경쟁률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전형은 몰릴 거고요, 어떤 전형은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수시 원서 접수 날짜가 되게 이상하게 금요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일단 고3 친구들에게 역대의 다른 고3 수험생과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수시에서 정시 2월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하루가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7일 동안 전화 찬스 기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다시 6일로 하루가 줄었습니다. 이게 줄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 추석이나 설날 때 귀성길이라고 지방 내려가잖아요. 그럼 항상 그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뉴스에 유령 정차량이 나옵니다. 차가 주위에 앞에가 사고가 없는데 앞에 친구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차를 보고 뒷차가 밟으면 그것들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저 뒤에는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죠. 그게 여기도 발생합니다. 서울대는 항상 추가 합격을 한 번밖에 전화 안 합니다. 왜? 서울대가 2번 돌리면 밑에는 엄청나게 난리가 나거든요. 서울대에서 추가 합격 한 번, 그걸 보고 연대고대가 2번 이런 식으로 계속 돌거든요. 축 계속해서 뽑히면 우리도 다른 애 뽑아야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이 7일간 진행되다가 6일간 진행되면 계속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멈춰지겠죠. 유령 정체가 어딘가는 발생하는데 7일 동안이 아니라 6일 동안 돼버리면 7일이면 이게 쭉 해서 아래까지 대학까지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하루가 부족하면 이게 못 내려가겠죠. 굉장히 제가 보면 2, 3등급, 3, 4등급 이 정도 그룹대에서 어느 대학들이 퍽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좀 고3 친구들에게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시는 수능 시험일이 11월 14일입니다. 제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올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어려워집니다. 이따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지면 거꾸로 최저를 충족하는 순간 합격 확률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전 그래서 올해 고3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월 10일 날 원서 접수 끝내고 나서 9월 14일 날 원서 접수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 11월 14일까지 60일 동안만 좀 더 수능 공부를 한다면 올해 훨씬 더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9월 14일 날 수시 원서 접수 끝나는 순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아이들은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고3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1월 14일까지 정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정시를 위한 준비와 수시를 위한 준비는 전혀 다르거든요. 정시를 위한 수능 준비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어느 것 하나도 못한 과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못한 과목이 나머지 잘한 과목의 평균을 끌어내려 버리거든요. 반면에 수시는 그게 아니죠. 수시는 예를 들어 제일 높은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에서 2등급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2등급, 9등급 맞았어요. 이 친구는 통과한 거죠. 왜? 9등급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 근데 최상위권 대학들은 3개 영역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2개의 영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9월 14일 날 원서 접수 끝내고 나서 11월 14일까지 저는 이따 말 영어 한 과목과 다른 한 과목 2개에 대해서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순간 올해 고3 친구들에게는 역대 다른 수험생과 다르게 새로운 합격의 기회가 굉장히 올라가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를 꿈꾸며 끝나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의 올해 합격에 대한 부분들이 확 달라지는 게 올해 고3 친구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고3 친구들 학생 수는 줄었어요. 그러나 N수생, 졸업생들은 늘 겁니다. 왜 느는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올해 고3 친구들 이 요강 발표할 때 어떤 작년 5월 3일 날 발표됐거든요. 근데 작년 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돼서 막 시끄러웠을 때예요. 정시가 가장 공정하다라고 주장하시는 특정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해서 그래서 그 당시 교육부 차관이 상위권 대학교에 정시를 늘려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일부 늘리긴 했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늘긴 늘었는데 중요한 건 그 정시를 늘리라고 주장하는 학부모 단체에서는 학종과 정시는 서로 적이에요. 학생부 종합을 줄여서 정시를 늘리라고 했지만 대학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대학들은 그래서 뭐냐, 학생부 종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논술과 특기자를 줄여서 그것들을 정시에 넘기고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중은 올해 고3에서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입시에 저는 화두는 이겁니다. 수능 최저기준. 수능 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전형은 예년과 똑같은 입시 결과를 보고 똑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 바뀌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인구 감소에 의해서 수능 최저기준 충족률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입시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입시의 결과들을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들의 반응과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 자체가 저는 올해 가장 큰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전을 가장 많이 선발합니다.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들 전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옛날 말에도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서울, 인천, 경기가 되겠고요. 이게 서울이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전국으로 따지면 학생부 교과전이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차지하는 전형이 맞지만 인서울대학으로 즉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과 전형의 비율은 쪼그라들고요. 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냐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전국 평균의 학생부 교과가 43점이에요. 근데 서울이 13.3이에요. 그럼 얘가 이것밖에 안 뽑는데 전국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지방으로 가게 되면 교과의 비율은 더 커지겠죠. 반면에 서울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이 뽑는데 전국에 이만큼이라는 얘기는 서울의 대책점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비율은 더 평균보다 작겠죠.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에 대한 종합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비율이 최상위권 지역인 인서울에서도 50% 이상 뽑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재학생들이 수시에 최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군원, 인서울, 저건 과연 친절한 정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 작은 원 하나에가 42개 이상의 서울권 대학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대학 6개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을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최상위 7개 대학입니다. 참고로 이 표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일부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는데 최상위 7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00명입니다. 최상위 7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11,000명입니다. 약 11배죠. 그리고 정시는 6,000명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정시를 비교해보면 학생부 종합이 약 2배 정도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난 저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두 번째, 이 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보면 죄송합니다. 서강대도 최저 없습니다. 서울대하고 고대하고 이대 세 개 대학이 우리 대학교에 오려면 아무리 내신 1.0 좋아도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저 상위 7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엇도 같이 겸비해야 될까요? 수능 최저 기준도 같이 공부를 해야지 일반적인 지원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이 하나가 실은 원래 연세대도 매년 빨간색이었거든요.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올해 고3부터 모든 전형의 논술 전형을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의외로 서울대 물론 최상위권 친구들이겠지만 보다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의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상위 7개 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가장 우선인 대학이 되겠고 거기에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저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6개를 갖다가 없는 데만 찾기가 어려우니 최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룹입니다. 그 다음 그룹인데 이제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어진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제 빨간색 홍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대학은 이제 빨간색이 안 보일 겁니다. 학생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합격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가 가진 숫자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챙기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내가 가진 숫자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숫자가 영향을 안 받는 전형, 그게 바로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가 가진 숫자보다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을 희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최상위권을 제외하고 나면 학생부 종합은 뭘 안 봐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월 14일 이후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을 선호하고 거기에 원서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종합전형 뭐라고요? 이중 구조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원서를 썼을 때 무조건 합격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고아이들은 내신의 숫자와 수능의 숫자를 비교하면 내신의 숫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수시에 합격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개 원서를 쓸 때 최소한도 내가 가진 숫자를 가지고 일단 합격은 수시에서 해 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학생부 교과전형이겠죠. 6개 모두 종합 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개를 쓸 때 보통 종합을 많이 쓰는 친구들도 3개나 4개를 종합을 쓰게 되고 최소한도 1개에서 3개 정도를 교과로 합격선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보실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은 홍대를 제외하고 이제 계속해서 하얀색일 겁니다. 반면에 교과 전형은요 계속해서 빨간색이 많이 보일 겁니다. 빨간색이.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아까는 1000명 대 11,000명이었는데 이제는 2000명 대 10,000명. 정시는 역시 7000명입니다. 여전히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어떤 전형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학생부 종합은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그룹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터지는 곳입니다. 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는 충북대학교 가고 건대학교 가면 어디 갈까요? 제천에서는 충북대 보내시겠습니까? 건대 보내시겠습니까? 고민하시죠? 어쨌든 이 그룹이 바로 뭐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와 그 다음에 서울권대학교의 지원선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거점 공대를 쓰고 인서울 쓰는 선이 겹치는 거죠. 합격하면 또 고민도 하는 거죠. 물론 부산이나 경남, 부산이나 대구 가게 되면 거기는 부대나 경대가 더 높긴 하겠지만 여기만 쓰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그룹이 가장 경쟁률이 제일 치열한 전형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빨간색이죠. 거의 색깔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아무리 내신 숫자가 좋아도 최저를 요구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최저가 없고 여기는 최저가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 개를 잘 적절히 그러니까 종합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긴 하되 교과를 쓰기 위한 최저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룹 가보겠습니다. 종합은 역시 10,000명입니다. 그런데 교과 비율이 아까 어떻게죠? 첫 페이지에서는 1대 11이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2대 10이었어요. 세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되죠? 6대 10입니다. 즉 종합만 있는 게 아니라 교과의 비율도 종합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뭐가죠? 커지고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이는 부분.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나 아주대나 광운대, 명지대 아무것도 안 보고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거든요. 그래서 저 라인, 제일 낮은 명지대가 2등급 중반대까지입니다. 세종대학교는 거의 1등급 후반대 합격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 1등급인데 내가 활동 준비도 못하고 최저도 준비 못하면 세종대 가서 1.6, 1.4가 걸립니다. 왜? 다른 것들이 없고 숫자만 걸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시보다는 수시가 많고요. 그 다음 그룹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됩니다. 종합이 1등이 아니라 뭐가 1등이죠? 교과가 1등입니다. 그리고 다 무슨 색깔이죠? 교과와 종합은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최저 없이 활동 열심히, 교과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우리 댁에서 원하는 최저 기준 안 되면 떨어져. 근데 아이들은 이 두 개를 같이 준비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준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9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적어도 2달 동안은 더 내가 아직 고3 수험생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안 해요. 안 할수록 한 사람의 희소 가치는 높아지겠죠. 저는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했다.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고점 국립대입니다. 여기는 교과에 비해 훨씬 더 높죠. 지방고점 국립대 교수님들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숫자와 수능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과에 비해 훨씬 더 높고 다 빨간색이라는 부분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디 가도 최상위권 대학,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정시를 수시보다 많이 뽑는 곳은 없습니다. 포인트는. 그러나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 있는 전형에서는 정시로 유월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를 충족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건 수능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충북대는 또 특이하게 사범대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종합임에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몇 번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북에서는 교과가 10,000명이고 종합은 2,000명이거든요. 그러나 수도권은 보면 종합이 31,000명, 8,000, 9,000명 그렇죠. 인천에 대학 2개 있습니다. 인천에 대학 2개 있는데 충북 전체 대학보다 훨씬 많이 뽑죠. 종합전형이. 수도권 올라가면 종합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반면에 지방에서는 이 교과전형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입시는 수능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올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강조를 할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00명이 수능을 봤는데요. 올해는 90명만 볼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100명이 수능 볼 때는 1등급은 4명이 다 채워지거든요. 근데 90명 되는 순간 1등급은 3.6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작년도보다 올해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시험이 어렵고 쉽고가 아닙니다. 왜? 애들이 수능을 안 볼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들은요. 올해 고3 친구들의 수능 최저 기준을 인구 감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작년도하고 준하게 짰습니다. 작년도보다 올해 애들이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올해 애들의 최저가 통과하기 어렵겠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대학은 최저 이렇게 잡아야 돼. 그렇게 짠 거죠. 자, 얼마나 줄었냐? 올해 01년생이 작년 00년생에 비해서 6420명이 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모집 정원은요 968명 줄었어요. 6만 명 덜 태어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전문대는요 오히려 600명 늘렸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위 학교로 가기 위한 비율은 아이들은 6만 명이 줄었는데 대학교 정원은 400명도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률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구조가 되긴 되겠죠. 이런 건 유리하겠죠. 근데 올해 고3 친구들이 아닌 수능을 보게 되는 졸업생은 늘 거예요. 졸업생은 왜 느냐? 올해 고3 친구들이 교과서 마지막인 거 아시죠? 고2부터 새로운 교과서죠. 솔직히 교과서가 바뀐다고 해서 수능이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교과서가 바뀌면 어느 부분은 빠지고 어느 부분 들어오고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배웠던 교과서로 수능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그럼 한번 봐볼까? 마지막인데? 이런 친구들도 더 늘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작년 수능은 어떻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졸업생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왜? 고3 재학생은요. 내신 관리해야죠. 학생부정합 준비하기 위해서 1학년 활동에 부족한 거 해야죠. 아까 말했던 7월 8월에 자기소개 써야죠. 또 학생부정합 면접 있으면 면접 준비해야죠. 그죠? 졸업생은요. 재수한다고 해서 내신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재수한다고 재수한 기록들을 생기부에 넣지도 못합니다. 재수를 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수능밖에 없습니다. 3월 달부터 계속 수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생 입장에서는 그것도 수능도 어렵게 공부합니다. 절대 쉽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어렵게 나왔다고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한다고 오케이 수능 어려워 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졸업생들은 더 들어올 거란 얘기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6420명이었죠. 근데 실제로 그 6420명이 다 대명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민도 가고 또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올해 고3 친구들 작년에는 45만 명이 봤는데 3월 모의고사를 올해 고3이 39만 명 갔습니다. 5만 6천 명, 5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재학생 줄어든 비율이 12.5%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현장에는 문과가 학생이 더 많을까요? 이과가 더 많을까요? 문과가 더 많죠. 그러면 약 5만 7천 명이 줄었으면 문과가 더 많으니까 문과가 더 많이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5만 7천 명이 줄어드는데 누가 더 훨씬 많이 들죠? 자연계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즉 올해 고3 친구들이 자연계 비율이 역대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깨집니다. 훨씬 더 자연계를 많이 두려워하고 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애들이 수학 공부를 잘 참고로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애들이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는 약 8.4%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학생은 12.5%. 근데 재학생이 왜 중요하지? 일부 전형에서는요. 재학생만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재학생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 같은 보면 17.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은 실은 훨씬 더 많이 줄을 거예요. 17%까지. 그리고 수학 나영이 약 8.9% 줄지 않을까. 그럼 저게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좋은 점. 아까 보였죠? 얘들은 6만 명이 줄었는데 대학 교복정원은 400명이 안 줄었어. 오케이 경쟁률이 떨어지겠네? 경쟁률이 떨어지면 학교 강률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좋은 점 맞죠? 두 번째 내신의 하락이다. 실제로 저희 경기도가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종시하고. 제가 있는 구리 남양주 지역이 다산동 계속해서 아파트가 엄청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 당장 올해 고3, 작년 고3보다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반당 35명 뽑았는데 올해는 반당 32명 뽑았습니다. 일단 반당 3명 줄었죠. 거의 10%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포인트. 아까 제가 대학교 입시는 상대평가다 절대평가다. 상대평가를 말씀드렸죠. 즉 무슨 말이냐? 작년도에 2.0이 합격할 대학을 올해 2.0이 간다. 이건 상대평가입니다. 점수로 가는 거니까. 근데요. 작년도에 우리 학교 전교 10등이 간 대학을 올해 우리 학교 전교 10등이 간다. 이건 뭐죠? 등수니까 상대평가죠. 그런데 보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작년 고3 학생 수보다 올해 고3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 말은 수능만 아니고 내신도 마찬가지겠죠. 작년에 100명이 고3 재학생인데 올해는 90명입니다. 그럼 작년에 1등급은 몇 명 했는데 4명 했는데 올해는 1등급 몇 명이에요? 3.6명. 즉 작년도 전교 10등하고 올해 전교 10등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전교 10등이 내신이 낮을 겁니다. 왜? 애들 숫자가 뭐 하니까 줄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건 좋은 점입니다. 왜 좋은 점이지?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자신의 내신을 좀 더 뻥튀기 할 수 있어요. 한 10% 정도. 우리 아이가 내신이 1.6이야? 그럼 작년도 1.4고 1.6이면 1.5하고 싸우면 되겠네. 작년도 우리 아이가 내신이 2.5라고? 그럼 작년도 2.3 정도 되겠네. 우리 아이 내신이 3.5라고? 작년 3.3 이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1등급 때는 0.1, 2등급은 0.2 이 정도 더 내 내신을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대학교 입시는 뭐니까? 상대평가니까.
작년도 2.0 간데 올해 2.0이 가는 게 아니라 작년도 전교 5등이 간데 올해 전교 5등이 간다. 근데 작년도 전교 5등보다 올해 전교 5등이 숫자가 더 안 좋을 거예요. 왜? 얘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학생 수가 뭐 했으니까요?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더 낮은 숫자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좋은 점이겠죠. 그러나 올해 고3 입시 키포인트는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 수능 인원이 감소된다. 1등급, 2등급, 3등급 맞는 숫자가 줄어든다. 그 말은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가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작년은 영어나 절대평가에서 어렵게 나오면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국어, 수학, 탐구 기본적인 세 개의 영역에서 상대평가에서 무조건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수능 체제를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와 수능 체제가 똑같다? 이 체제는 올라간 겁니다. 왜? 학생 수가 줄어든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올해 수능 최저 충족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작년보다. 그 말은 뒤집으면요, 어려워지는데 내가 충족했다고 합격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저는 입시에, 그래서 보통 다시 아까 교과와 종합의 지원 전략이 종합을 이렇게 쓰면요, 교과를 바로 붙여 쓰거든요. 이렇게 살짝 아래로 안정 적정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수능 체제를 전혀 안 한 친구는요, 종합을 여기 쓰잖아요. 그럼 교과는요 좀 낮게 써야 됩니다. 숫자만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최저를 준비하잖아요. 종합을 여기 쓴 친구가 교과도 비슷하게 씁니다. 왜? 최저니까. 저는 그게 올해 입시의 가장 중요한 지원 전략과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특히 자연계 친구들. 작년에도 서울대학교가 최상위권 아이들을 200명 넘게를 못 뽑았어요. 근데 그 200명 넘게 못 뽑은 친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한 8, 9할이 자연계라는 얘기가 아주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계 친구가 수학과형에서 2등급 받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자연계 친구들 올해 최저 통과는 엄청 어려울 겁니다. 노력을 안 하면 어렵다는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는 거고요. 어렵다고 오케이 어떻게든 통과하겠다. 통과하는 순간 그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재로 바뀔 겁니다. 난 최저 통과했으니까. 그게 올해 고3 다른 거 아닙니다. 최저 없는 전형은 그냥 똑같습니다. 최저 있는 전형에서의 올해 변수가 저는 가장 큰 올해 고3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시 입결도 떨어질 겁니다. 아까도 그랬는데 올해는 인원까지 줄어드니까 정시 입결 자체가 올해 떨어질 겁니다. 내가 정말로 1학년, 2학년 때 공부 안 했는데 3학년 때 죽을 각오로 공부해보겠다. 그럼 오히려 정시 준비가 의외의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6월 4일과 9월 4일 두 개의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재학생과 경쟁을 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9월 4일 모의고사 보통 6모라고 하고 9모라고 하는데요. 항상 내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원서 쓰기 전에 내가 지원할 대학교, 즉 1학기 성적이 세팅이 되면 방학 때부터 상담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점검을 9월 모의고사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것도 이상합니다. 매번 9월 모의고사는 항상 수요일 날 봅니다. 항상 수요일 날 봐요. 근데 올해 원서 접수 언제 시작한다고요? 아까 제가 금요일 수요일 날 보는데 저번 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를 치렀죠. 3일 전에. 모의고사 치르고 나면 그날 8시부터 한 10시까지의 다음과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 1등에는 항상 뭐가 올라 있을까요? 4월 모의고사 등급 컷. 근데 그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첫날. 뭐 한 7개 정도의 사교육 기관에 등급 컷이 실시간으로 뜨는데요. 최고 1등급도 많을 때는 5점 차이 납니다. 입시 기간별로. 첫날, 둘째 날은 아이들이 막 원서 쓰고 거기에서 자신의 표본 가지고 잡기 때문에 이게 평가 기간마다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게 한 3일,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모의고사를 치르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정도가 되면 그 요동치던 모의고사 등급 컷이
대체로 사교육 기간은 많아야 1점 차이가 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어렵겠죠. 왜? 수요일 날 치렀는데 바로 금요일부터 뭐 해야 돼요? 원서 접수를 시작해야 돼요. 즉 9월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올해는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면 올해 고3 친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가 돼야 될까요? 육모죠. 육모.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최저 기준을 충족을 왜? 제가 드린 거 올해 입시의 화두는 최저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희망하는 대학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어야지. 하다못해 2개 합 6인데 내가 이제 2개 합 7 정도는 8 정도는 나와야지 열심히 노래 도전하는 거지. 2개 합 6등급, 3등급, 3등급 2개를 요구하는데 내가 현재 5등급, 5등급 2개 나와요. 제일 좋은 게. 그럼 최저 못 쓸 거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고3 친구들에게 가장 유의미한 평가는 6월 모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날짜가 이상하게 잡혀서 저게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에서 최저를 잡잖아요. 상위권 대학교가 최저를 잡는데 상위권 대학교가 빨리 끝내거든요. 더더욱 이상한 상황에 올해 고3 친구들은 구모때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그 주어진 수능 최저 기준의 출발점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바로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내가 잘 봐도 나보다 잘 본 친구가 있으면 내 등급은 떨어지죠. 근데 영어는요. 다른 친구가 잘 보고 못 본 거 상관이 없죠. 뭐니까 절대평가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해도 90 넘으면 1등급, 80 넘으면 2등급, 70은 3등급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대학 갔을 때 영어가 필요하지 않는 대학이 있을까요? 학과가 아니고요. 영어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방 사립대도 취업과 영어 영역이 연결되기 때문에 뭐 졸업 인증제에서 토익 토플 몇 점 안 넣으면 아예 졸업을 안 시킵니다. 즉 영어는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필수입니다. 쌤, 저 수능 최저 기준 맞추기 싫어. 그런 친구들도 대학 가면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최저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 가서 공부하려고 해도 영어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수능 최저 기준의 출발점은 바로 이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처음 영어 절대평가 치러졌을 때는요. 1등급이 10%, 2등급이 20%, 3등급이 25%. 10명 중에 1명은 1등급, 5명 중에 1명은 2등급, 4명 중에 1명은 3등급. 그래서 3등급까지가 55%. 2명 중에 1명이 3등급이었어요. 그러나 작년엔 영어가 어떻게 났다고요? 어렵게 났다고요. 1등급이 10%에서 5%로 반 줄었고요. 2등급도 20%에서 14%, 6% 줄었고요. 3등급도 25에서 18% 줄었어요. 3등까지가 38.2%입니다. 확실히 많이 줄었죠? 하지만 많이 줄었다고 해도 상대평가와 비교하면요. 1등급 4%보다는 많죠. 2등급 7%보다는 많죠. 많잖아요. 어쨌든 좋은 1, 2, 3, 4등급을 맡기는 국어, 수학, 탐구보다는 인원적인 비율로는 무조건 뭐가 더 유리해요? 영어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즉 3등급 맡기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뭐하다? 수월하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최저 기준이 올해 포인트라고 하는데 인구수가 감소돼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안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뭐? 영어. 영어에서 하나를 좋은 등급 맞고 나면 나머지 한 과목만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구수 줄어든 거에 영향을 받는 거. 근데 영어에서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국어, 수학, 탐구는 모두 인구수가 줄어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1, 2, 3등급이 작년에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것 힘들겠죠?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글자 수가. 여기는 그 성남에 있는 지대입니다. 예, 예, 하늘천, 예. 성남에 있는 지대인데요. 2018도의 수능 최저를 통과한 비율과 2019의 최저를 통과한 비율인데 더 줄었어요. 왜? 작년 수능이 더 뭐였으니까?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영어를 포함시켜서 통과했냐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려웠으니까 그만큼 더 영어를 포함해 가지고 통과한 비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한양대 짝퉁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2018에 비해서 2019의 최저 기준은 더 통과율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2018에서의 영어를 활용하는 비율은 90%가 넘었는데 2019에서는 70% 줄었어요. 왜 줄었지? 하고 봤더니 2018에서는요. 탐구 영역을 활용할 때 탐구 2개의 평균을 활용했습니다. 3등급 맞게서. 아이들이 탐구 하나는 잘할 수 있잖아요. 탐구 2개 잘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가 작년에는 아이 애들이 힘들어하네. 그럼 좋아. 탐구 하나만 쓸 수도 있어. 그럼 탐구 하나만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비율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 있는 여대입니다. 서울역 가까이 있는 예.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 통과율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활용한 비율은 90%가 넘죠. 이유가 뭐냐? 가천대하고 한양대 에리카는요. 수능 최저 기준이 2기합 6입니다. 3등급 2개를 맞으면 돼요. 근데 숙명여대는 2기합 3입니다. 3등급 맞기는 2등급 맞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나 2등급을 영어를 활용하지 않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 2개 2등급 맞는다. 2개를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최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평가를 영어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으면 최저 통과하기 굉장히 뭐하다? 어렵다. 그래서 올해 입시의 화두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영어를 활용한 예, 최저 충족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전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뭐 대학별 내신 방법 다른 것들은 입결을 잘 이해하시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포인트는 경쟁률이 낮게 형성됩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조금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왜? 대부분의 대학교가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보세요. 전년도에 A대학교 B과는 2.5등급이 평균이었대요. 합격자에. 그걸 보고 1.5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자기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고 3.5가 쓸까요? 안 쓸까요? 못 쓰겠죠. 뭐하니까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2.5가 평균한 걸 보고 한 2.2에서 한 2.8까지 쓸 겁니다. 즉 교과 전형은 숫자가 된 친구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낮게 형성되겠죠. 그런데 충원율은 높습니다. 즉 많이 돕니다.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합과 교과를 쓰는데 종합을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쓰고 교과는 안정이나 적정으로 쓴다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교과도 합격하고 종합도 합격했어요. 대부분 어딜 갈까요? 종합으로 등록을 하겠죠. 왜? 교과의 기본적인 지원 포션 자체가 적정이나 안정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교과는 계속해서 나 딴 데 갈래요? 나가면 추가 합격이 되겠죠. 역시 재밌는 건 수능 체제가 없으면요. 수능 체제가 없으면 지원자 모두가 추가 합격 대상자죠. 그다음 지금 내려가 있는 겁니다. 체제가 있으면요. 체제를 통과한 친구들만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과 전형이에요. 그 학과를 꼭 가고 싶은데 숫자가 작년도 입시 결과 보니까 살짝 부족해요. 그럼 최저 있는 데를 써야 될까요? 최저 없는 데를 써야 될까요? 있는 데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과의 포인트는 최저입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교과는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이게 올해 교과 전형 상위권 대학교 뽑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은 면접 서류 몇 개를 제하고 다 그냥 내신을 뽑습니다. 그런데 내신 숫자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색 뭘 요구한다고요?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고요. 이게 수능 최저 여기가 인문 계열이 되겠고요. 여기가 자연 계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숙명여대까지를 보통 우리는 상위 15개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까지는 2등급 2개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죠? 2등급 2개, 2등급 3개, 2등급 2개, 3등급 하나. 그렇죠? 근데 그 밑부터는 바로 3등급 2개입니다. 딱 대학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2등급 2개, 밑으로 내려오면 즉 숙대를 합격하는 친구하고 국민대 숭실대 합격한 친구가 숫자는 똑같습니다. 숙명여대 합격한 친구가 훨씬 더 숫자가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 합격한 여기 숫자는 똑같습니다. 단지 뭐예요? 내가
숙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숙대 학교 가는 거고요. 내가 숙대 최저를 못 맞추는데 국민 최저를 학교 가면 국민대 가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위에 대학이 더 높은 게 아니라 위에 대학이 뭘 더 높게 잡는다? 최저를 높게 잡는 거예요. 합격선은 대학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격자의 내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냐? 얘입니다. 한양대. 왜? 최저가 없으니까 무조건 뭘로만요? 숫자랑 뽑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한양대학교 교과전형 최저 합격자 발표할 때 내신 1.0이 떨어지는 다이아몬드 학과가 5개, 6개가 항상 발생합니다. 물론 그 친구들 추가 합격하면 돌긴 하죠.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 합격수는 문과 1.2, 이과 1.4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고려대는요. 올해 1.6, 1.7도 합격했습니다. 왜? 최저를 통과해 합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과는 대학교 순위대로 합격선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 순위대로 최저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의 지원 전략은 최저가 없는 것은요. 숫자가 돼야 되는 거라면 최저가 있는 대학은 가장 우선 포인트를 볼까요? 내가 그 대학 최저를 통과할 수 있어 없어가 지원의 첫 번째 결정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룹입니다. 이제 다 빨간색이죠. 참고로 성신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세기합 7이 맞습니다. 대학교의 위치에 비해 너무 높게 최저가 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저 성신여대는 내신 4등부터 합격할 겁니다. 왜요? 내신이 좋아서 합격하는 전형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최저를 통과하니까 합격하는 전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제가 보기에는 빵꾸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은 다 뭐죠? 한 대학 제형은 대부분 다 뭐예요? 두 개 함 67, 67, 67, 67 이런 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통과한 학생에서의 대학교 서열에 의해서 합격선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포인트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작년도보다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작년도보다 합격선은 낮게 형성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낮게 형성되는 게 첫 번째, 최저를 통과한 아이들이 적어서 낮게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 뭐요? 학생 숫자가 적어서 기본적인 내신 성적도 낮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합격선은 좀 널널하게 잡힐 거예요. 뭐만 통과하면? 최저만 통과하면. 그래서 저는 올해 종합과 교과의 합격선 자체가 역전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 가게 되면 이제 최저 없는 대학이 나오죠. 그래서 2.5가 저희 학교 사례입니다. 2.5 등급이 최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수원대 가서 합격합니다. 딴 걸 준비 안 했으면요. 딴 거 다 떨어지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차례에서는 여기까지 안 올 거예요. 여기가 오느니 그냥 근처 가까운 데 가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적입니다. 학생부만 뽑는 대학,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 대학, 면접에 서류라는 대학인데 이 위치는 뭐 어떤 의미냐면 세종대, 아주대 이 정도 갈 친구가 최저를 준비하면 여기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한번 잡아놓은 것이고요. 뭐 국민대, 성신여대, 외대가 올해 그 전형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부분들이 크게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지금 막 이해하실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합입니다. 보통 EBS도 그런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런데 어떤 질문들을 보통 종합하다 보면 많이 하면 선생님 저희 아이가 내신이 2.0인데 건대 자기추천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옵니다. 저 나름 전문가거든요. 근데 답변을 못 하겠어요. 왜 못하냐? 어떤 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수학을 제일 잘하는 이가 있고요. 수학을 제일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적이 오르고 있는 이가 있고요.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이가 있겠죠. 즉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떤 분 만나가지고 질문하시려면요. 저희 아이 내신이 2.5인데요. 이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 아이가 국, 영, 수, 사과 중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고 그 다음 영어 잘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사회를 제일 못해요. 성적은요 꾸준히 올라가다가 2학년 때 한번 쑥 떨어졌는데 다시 2학년, 2학기, 3학년 올라갔어요. 그래서 평균은 2점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싹은 무시하고 우리 아이 내신 2.5예요. 어떻게 돼요? 몰라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최저 기준이 어떤 대학은 있고 어떤 대학은 없거든요. 자기소개서 있고 없고, 추천서가 있고 없고, 최저가 있고 없고, 면접이 있고 없고. 그러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유불리는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고3 학생과 고3 학부모가 저것들을 파악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저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3학년 1학기 내신 챙겨야 되는 거고요. 1학년 때, 2학년 때 미처 부족했던 활동들 다시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걸 언제 하나요? 아까 앞에 생물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1학기 성적이 세팅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에 어느 대학을 쓸까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그래도 내가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만나면 주눅 안 들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난 면접에 자신 있어. 나는 희한하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 눈도 못 맞추겠어. 그럼 나는 면접 피해 가야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가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런 거 전혀 고민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관련된 동아리, 관련된 자율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대학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동아리하고 상장만으로는 이 친구가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걸 다 뭐하기 때문에 맞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쌤, 교수님, 나 극과 가고 싶어요. 나 극과 가기 위해서 동아리에서 이런 걸 했어요. 나 극과 가기 위해서 관련된 상장을 탔어요. 나 극과 가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여기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쌤, 저 극과 가기 위해서요 영어 시간에 발표도요 극과에 맞춰서 했고요. 극과에 가기 위해서요 국어 시간에 수행평가도 극과에 맞춰서 했고요. 극과에 가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보고서라는 주제도 그렇게 잡았어요. 까지는 아직까지 다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수상에서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극과에 관련된 활동들, 저걸 보통 이따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교 종합전형의 방법들은요 굉장히 대학마다 막 복잡한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면접을 치른다. 두 번째, 면접을 안 치르고 서류평가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한다. 이건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면접이 있고 없고 교과를 반영하고. 교과를 반영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교과를 1.5가 1.6보다 점수를 어쨌든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율은 있지만. 그래서 면접이 있고 면접이 없고 교과를 반영하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올해 고3 친구들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서 약 800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들이 영향을 줄까? 제가 보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3학년 때 진로를 틀어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해도 늦지 않을까요? 답이 갈립니다. 만약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때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방향을 잡고요. 활동도 다 거기에 세팅을 다 했어요. 그럼 그런 친구라면 3학년 때 활동을 바꿔서 새 활동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대학에서 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관련 활동을 하는 아이야. 아이들 진로는 바뀔 수가 있지. 그럼 바뀌어서 새로운 활동? 오케이, 인정.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 방향은 여기에요. 활동 하나도 안 해요. 3학년 때 부랴부랴 안 되겠는걸? 학과 좀 낮추고 짜볼까? 물론 아예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애쓴다 이렇게 봅니다. 이왕이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꿈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요새 대학 가면요 단일학과 학위 하나 따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대학 다 뭐 요구하죠? 복수 전공 요구합니다. 그러면 일단 준비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고 가서 배우고 싶은 것과 복수해가지고 융합 전공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작년 2019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하는 데서 유리하잖아요. 경쟁률이 낮은 대학이 있더라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낮은 대학인데 그래 경쟁률이 낮은데 왜 낮을까? 왜 낮을까? 재밌는 건요. 저 지금 노란색 전형의 경쟁률이 낮은 건요. 2018에서 똑같이 저 전형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2020 전형에서도 저 전형의 경쟁률은 낮게 형성될 겁니다. 그럼 왜 경쟁률이 낮을까? 경쟁률이 낮은 전형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무나 쓰지 못한다. 두 번째, 다른 대학에 비해서 특별한 걸 더 요구한다. 마지막 세 번째,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한다.
종합은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쓰는 건데. 자, 서울대 지구인입니다. 악재가 2개입니다. 추천받아야 되고요. 최저 요구합니다. 대부분 최저가 없잖아요. 연세대입니다. 교과 성적이 반영되고요. 재시모 면접 봅니다. 악재 2개. 고려대 추천받고 최저 있고요. 이화여대 여자만 쓰고 최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 얘기하면 대부분 웃으세요. 근데 실은 여학생이 여대 지원하는 건요, 나름 굉장히 유의미한 지원 전략이 맞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못 쓰잖아요. 근데 되게 싫어하죠, 여학생들은. 근데 합격만을 고민한다면 여학생의 여대 지원은 되게 유의미한 지원 전략은 분명히 맞습니다. 외대는 홍보부대라 생각하는 거고요. 추천받아야 되고 교과 반영되고, 여기는 교과 반영되고 추천받아야 되고 최저 있고 여자만 쓰고 교과 반영되고. 그래서 올해도 저전형의 경쟁률은 낮게 형성될 겁니다. 그냥. 그러면 저걸 거꾸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아무나 못 쓴다. 아무나 못 쓴데 내가 들어가자. 추천을 받자. 여학생 여대 쓰자. 두 번째, 특별한 걸 요구한다.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지만 최저를 준비하면 종합에서도 합격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네. 그죠? 재시분 면접,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 세 번째, 교과 성적이 반영된다. 이건 특정한 내신 내에만 적용되는 유리함입니다. 1등급 후반대, 2등급 초반대 친구들은 그래도 최저가 없을 때 최저 있는 교과전이 아닌 교과가 반영되는 저 대학의 교과를 한번 써볼 수는 있겠다라는 그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무나 못 쓰는 전형입니다. 참고로 아무나 못 쓰는 전형에 대한 기준은 각 학교별로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최저 기준 학생부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아까 그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 기준이 적용됐을 때의 경쟁률은, 거기에 지원한 아이들은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일까요? 최저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는 친구들일까요? 아직 통과 못했잖아요. 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실제 수능 최저 충족률은 거의 약 40%로 보면 됩니다. 그럼 그 경쟁률에서 더 줄어드는 거죠. 곱하기 5분의 2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 있을 때 거기에 원서를 쓰고 최저를 충족했다, 합격률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데 거기에다 다시 최저 충족한 아이들의 비율이 40%밖에 안 되니까 최저 통과하는 순간 합격률은 어마어마하게 거의 2배수가 안 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참고로 고대도 그렇습니다. 자연계 최저 기준이 일반적으로 문과보다는 한 1등급 정도 더 높게. 왜? 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학 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 너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기본적인 학업이 고등학교에서 해왔냐 이거죠.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겠냐? 너 뽑으면 이거죠. 그래서 뭘 보느냐? 숫자 봅니다. 내신 보겠다. 두 번째, 학업 태도 학업부지 쉬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어디서? 동아리에서, 세특에서, 자율에서. 그리고 세 번째, 탐구활동. 밀렸네요. 탐구활동입니다. 즉 대학 가면 숙제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보고서 쓰고 레포트 쓰잖아요. 이런 걸 우리 보통 자율 탐구활동, 최근에 소논문이라고 하죠. 그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 대학 가서의 활동이 그게 맞을 거니까 그런 자율 탐구 활동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통해서 많이 결과물들을 쌓아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숫자 관리 제대로 했냐,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율 탐구 활동 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열심히 도전했냐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보겠다는 거죠. 그게 학업 역량입니다. 두 번째, 전공적 학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숫자가 또 반영됩니다. 전공 관련 숫자가. 숫자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겁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자, 최근에 대학들에서 저 부분을 가장 아이들이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모 대학교 입학처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학처장님이 심리학과 교수님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심리학과 경쟁률 굉장히 높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심리학과에 오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 심리학과 오고 싶어 하는 이유 보면 저희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심리학과 와서 뭐 공부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열의 9은 상담 심리입니다. 상담 심리. 그리고 열의 하나나 둘이 최근에 TV에서 좀 나왔던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들 전공은요. 상담 심리, 범죄 심리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뭔지 아세요? 뇌인지 과학입니다. 뇌인지. 뇌 공부하면 뇌. 대학들이 이미 뇌 공부를 하는 게 심리학과인데 아이들은 상담 심리지 이런 거죠. 아니, 지나치게 아이들이 학과를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전통적이라는 얘기죠. 그 학과 나와서 뭐 할래? 했을 때 그 직업관 자체가 굉장히 옛날, 즉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거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거다. 교수님들 40대가 넘는 교수님들조차도 거기에서 그것들 파악하고 새로운 것들 배우고 새로운 융합을 하고 있는데 고2, 고3, 288하고 막 여러 가지 유튜브로 별걸 다 보는 친구들이 학과에 대한 이해는 심리는 상담 심리지 경영? 회사 경영해야지 기계? 뭐 너무나도 이게 1차원적인 직업관, 1차원적인 학과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그 학과의 교육과정과 그 학과에서 뭘 하는지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자기소개서 4번에만 녹여내도요. 이 아이의 자기소개서의 경쟁력 상당히 올라갑니다. 즉 학과에 대한 이해. 전통적인 학과관이 아닌 최근에 그 학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배출하고 있는지 이것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면접과 자기소개서 4번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인데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내가 이 동아리 했고요. 상장 이거 탔으니까 커다란 유성 페인트로 쑥쑥 자, 저 이 색깔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전공 적합성은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관련된 책도 읽고 관련된 동아리 국어 시간에 관련된 발표 아까 얘기했죠. 영어 시간의 발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성 페인트로 쑥 한 번에 색깔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채화입니다. 수채화. 계속해서 독서, 동아리, 자율,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 계속해서 그 색깔 덧칠. 그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가다 보면 다 어라? 이 친구 봐라. 이거 이 색깔을 계속해서 잔잔하게 쭉 나오고 있네. 그리고 그 색깔이 되게 3학년 되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여러.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그걸 오롯이 동아리, 상장, 책 이 아닌 훨씬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 사회 시간, 과학 시간, 기술 시간 여기에서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 시간에 활동이요. 자신의 화폐 만들기예요. 그럼 화폐에는 여러 가지 도안들, 인물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미래 되고 싶은 직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그럼 미술 시간에도 이 친구가 먹고 싶다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죠? 일본어 시간에 일본에 관련 주제 잡으래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일본 직업 그대로 연결하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 3학년도 역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3학년 수업이요. 실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가지고 수업하는 그 교실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발표시키고 활동시키고 모둠 활동시켜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유의미한 기록들 남겨야 되거든요. 왜? 학생부 종합이 그래도 여전히 대세는 분명하니까요. 네. 보시면 대학별로 이렇게 2개의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2개의 전형에는 분명히 다른 평가상과 다른 인재상을 가지고 선발하겠죠. 저걸 학생, 학부모가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건 누가? 선생님이. 언제 고민? 1학기 성적이 세팅이 끝나고 나서 지원 전략을 잡을 때 그때 고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학생부 종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 있는 전형, 면접을 실시하는 그렇지 않은 전형에 대한 한 번의 상대적인 위치 정도만 한번 어깨 너비로 잡아봤습니다. 작년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니 학생부 종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생들 자기소개서에 부모님의 직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 쓰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는 겁니다. 결격은 뭐냐면요. 너 아웃입니다.
감점도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무슨 과일까요? 저것만 보시고. 예, 경영학과입니다. 감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촌형의 영향으로 무슨 과? 컴공. 감점. 잘하시네요. 기계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계를 설계하고 싶어서 무슨 과? 기계공학과. 감점.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노력했습니다. 무슨 과일까요? 영어 영문과. 감점. 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감점입니다. 공직에 근무하시는 부모님. 참고로요, 이 친구는요, 공직이니까 행정학과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근면과 성실성, 자신이 근면하고 성실한 애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아버지 이름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공직은 구체적인 직업명이랍니다. 결격. 심리치료사 하는 어머니 결격. 퓨전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요리 모습 요리 조리학과 결격. 마지막으로 일본어과 결격.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제발 고등학교 얘기 써라. 오직 쓸 게 없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갖고 오냐. 마찬가지겠죠? 너 얘기해라. 왜 다른 사람 얘기하냐. 그죠? 자기소개서에 아이들이 글을 쓸 때 보면 찬찬히 보면 그 글의 주어가 자신이 아닌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신이 아니고 우리 반이 우리가. 이게 자기소개서는요. 고등학교 때 내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못 지키면 저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학생부 종합에 대한 대학의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실은 고3도 중요하지만 고2, 고1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하지만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게 해달라. 들어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최대한 움직이고 발표하고 해서 거기에서 너의 결과물, 역량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학생부 종합의 최근에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깝깝했는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참고로 이 자료는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 등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우리 아이는 2009인데 고3도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고교생활 가이드북의 내용 목차가요. 첫 번째, 어떤 과목 공부해야 되나요? 두 번째, 공부하고 싶은 과목 개설을 되지 않아요. 근데 맞아. 세 번째, 학생부 종합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뽑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 어떤 역량을 해야 되느냐. 제대로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서울대 재학생들의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고3 마지막 3학년 이렇게 때 뭘 더 해야 되지? 활동과 저는 되게 많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이구. 자신의 생각과 그 근거를 쓰는 글쓰기 역량.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도 이해하는 역량. 수업 시간에 발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량.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잘 생활해야 되니까 협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 마지막으로 대학교 영어 중요하니까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맥락에 맞게 읽고 쓰고 발표하는 역량. 저런 것들의 역량이 있을 때 대학에서 그래서 저런 활동들을 수업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아리도 당연히 하겠지만 아시겠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입시 키포인트는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구 감소에 의한 최저. 저는 이게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시에서요. 최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들의 특징을 보면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부모님들끼리 있을 때는 얘기해도 상관없고 학교에 향해도 상관없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희 학교 선생님이 전국 최고 선생님들이야. 제일 교과 잘하고 상담도 제일 잘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학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거기에서 좋은 수시의 활동들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에게는 학교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수시는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는요. 학교에서 되는 내용만 쓸 수 있습니다.
학교냐 학원이냐?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정신하면 모르겠어요. 수시를 간다는 친구는 학교냐 학원이냐라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예요? 학교. 오늘도 실은 여기 오신 것도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를 믿고 의지하고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오늘 설명하면서 항상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상위 7개, 상위 8개 막 이러고 저도 하죠.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실은 그게 전 되게 찝찝하긴 하거든요. 저희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원래 기대 수명이 100살이랍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90살로 줄었다는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의 주역이 되는 2050년도 그때에도 너 무슨 학 나왔어가 중요해질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슨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과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 고3 친구들 지금도 물어보면 무슨 과 갈지 모르는 친구 되게 많아요. 이 방향이 옳다라고 지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학과가 전망하되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만약에 그 과가 잘못했잖아요. 100% 그 작업 책임을 부모님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데 그 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게 허황될 수는 있어도요. 그 허황된 게 현실로 만들어진 게 최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대학 어느 대학도 중요하지만 무슨 과라는 부분들의 얘기들을 더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